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마법의 돈 굴리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의 저자 김성일 작가님을 모시고 새로 나온 책, 와우,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성일 작가님이 계속 나와주셨는데요. 이 참 좋은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윌리엄 번스타인이 쓴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을 번역하시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리처드 번스타인의 책을 번역했잖아요. 근데 번역하다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번역하는 정성으로 내 책을 쓰자. 일단 이게 저랑 다른 사람의 글을 우리말로 옮긴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언어로 쓰여진. 근데 글을 참 잘 쓴다. 내가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은 또 다른 창작 과정이라서 참 우리나라 번역가들에 대한 또 대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어려운 면이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책을 번역해 주셔서.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요새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 더 있군요. 저기 절대로 배당은 강간하지 않는다. 그 책도 제가 번역했습니다. 일단 2권이나 번역했으니까 안 한다 소리는 이제 못 하겠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번역은 안 할 생각이고요. 제 책을 쓸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윌리엄 번스타인의 책을 또 읽다가 보니까 제가 재밌었던 게 그 실전 주식 투자, 그 액티브 투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참 재밌고 그랬었는데 좀 하나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자산 배분이라는 거 참 좋은 전략 같긴 한데 이건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데들이 하는 거지. 이걸 뭐 개인이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윌리엄 번스타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요? 윌리엄 번스타인이 이제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소액 투자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정보의 비대칭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민감한 정보들을 그리고 빠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리함은 적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고충이기도 한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펀드 매니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막 돈이 들어와요. 투자자들의 돈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러면 또 주가 빠질 때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면 환매가 들어옵니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환매가 들어와요. 그러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팔고 바닥에서 지진다고 그러죠. 저희는. 저도 매니저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돼버려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장이 빠진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장이 오른다고 더 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블로그에서 뭐 욕하는 사람은 없나요? 욕을 할 수 없는 게 책에 이미 다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희 아내죠. 아내가 투자에 관여를 하면 그래서 반대되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뭐 피를 받고 막 이런 한참 시즌에 몇 년 전이죠. 왜 우리는 안 하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블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도 더 오르죠. 그러고 더 오르지만 버블은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만의 어떤 철학, 전략, 자금 관리를 고민한 다음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맞습니다. 그게 없이 덩달아 들어가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덩달아 빠지거나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부동산은 거주용 한 채만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소액 투자자가 유리한 이유가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으면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나 어떤 연기금에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싶어도 당장 국내 주식에서 돈을 빼버리면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려 버리거든요. 이제 연기금 매도한다 그러면 뭐 싸해지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를,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10%를 늘려야 된다고 해도 그 10% 빼서 10%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발생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연구를 했는데 바꿔야겠다고 하면 전 바로 오늘 팔고 내일 바로 삽니다.
그렇죠. 개인은 뭐 매매 네. 자유로움이 있죠. 저는 별 그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번스타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 예. 이제 가치 투자 같은 경우가 소외된 가치주를 발굴해서 싸게 산 다음에 적정 가치가 됐을 때 큰 수익을 얻는 건데,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돈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사면 저기 주주 네, 그 대주주. 보유 신고를 네네,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꽤 많이 있는데, 가치 투자가 펀드가 돼서 금액이 많이 모이면 되게 쉽지 않은 게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소액 투자자들은 그걸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분기, 반기, 연단위 성과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잘릴 수도 있는, 많이 잘립니다. 네, 그런 게 리스크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그게 없다는 거죠. 내 전략, 내 어떤 철학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번스타인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버핏이 거의 친구처럼 막 버핏 얘기를 하는데, 버핏도 연세가 가끔 비슷하신가요? 네, 화상을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요. 오랜 네. 버핏도 실패한 적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버핏은 자기의 투자 철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고. 자기 회사니까. 예. 기관 투자가들,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어렵다. 고객에 따라서 휘청거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고. 아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책 읽다가 또 하나 이렇게 재밌었던 부분이 그 최대 손실률에 대한 MDD라고 하나요? 네네네네. 맥시멈 드로우다운. 참 네. 어려운 용어인데 최대 손실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넌 도대체 몇 %까지 견딜 수 있니? 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좀 자산 배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네, 이런 이야기 해주시던데 이게 참 네. 책에 아주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자기의 위험감내도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알거든요. 왜냐면 책으로는 2008년에 뭐 45% 빠졌네, 50% 빠졌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자기 돈이 반타작이 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잠이 안 오거든요. 네, 또 신용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예, 거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IT 버블 때, 그 IMF 때 이제 뭐 정말 한강에 뛰어드는 그런 굉장히 그 사례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위험 성향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결정하라고 가이드라인을 해주는데,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이제 번스타인이랑 의견 좀 다른데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 간의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채권이 무위험 자산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변동성도 있고 장기적 마이너스 날 때도 있어요. 2018년에는 채권도 마이너스 나오고. 네네, 맞습니다. 그때 뭐 국민연금조차 마이너스 1% 정도. 그렇게 네네. 자산 배분 잘한다는 네.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 나서 그때 한 신문이 재테크 최악의 해라고 네네. 적어놨던데 그건 좀 동의할 수 없었던 게 부동산으로 돈 번 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재테크 최악의 해라고. 네, 언제나 필요한 내용만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번스타인의 이야기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위험감내도를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좀 안전하게 안전한 자산 배분 안정형으로 가시길 권하고요. 최소한 2-3년은 하고 나서 바꾸셔야 되거든요. 견뎌보고. 한 달 하고 바꾸죠. 네네, 한 달 하고 바꾸십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도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2018년 말에 아니 자산 배분했는데 왜 빠지냐. 왜냐하면 마동굴이나 마연굴을 했어도 2018년 하반기에는 주식이 빠졌어요.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가 그때 또 났거든요. 환율도 올해 올랐지. 2019년에 네. 올랐지. 2018년은 별로 안 올라가지고 그래서 해외 투자에서 뭔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상쇄시키는 수익도 못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동굴 독자분들 중에 2018년에 하셔가지고 2018년 하반기쯤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 오시는 게 자기 공격형으로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안정형인 것 같다고. 그렇죠. 그건 뭐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안정형으로 바꾸셔도 되는데 내년에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쭉 올라갈 때 다시 공격형으로 바꾸시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야, 여기 김성일 작가님 말씀이 책도 좋지만 더 좋네요. 왜냐하면 거의 다 그러세요. 안정형으로 했다가
장이 막 올라가면 아니 난 공격형인 것 같아. 그러면서 공격형을 확 바꾸세요. 근데 항상 늦게 바꾸세요. 그 그렇죠? 네. 최근 성패냥 주가 오를 때 돈 들어오는 펀드 매니저의 고충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딱 다시 장이 빠지면 아니 나 안정형인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포트를 재편하세요. 그러면 계속 뒤따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실 났거든요. 오히려 한 가지를 가지고 최소 2, 3년을 운영하는 게 낫다. 이제 뭐 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요. 네네. 그 윌리엄 번스타인이 제시했던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네. 특히 뭐 팔레트 1, 2 그리고 마돈나라는 네.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하나씩 좀 팔레트 1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팔레트라는 이름을 왜 썼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뭐 그거겠죠, 이렇게 물감.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 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마돈나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물어볼 방법이 없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메일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메일이 없어요. 홈페이지에도 가면 이메일 주소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보내겠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독자들이.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돈나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그 아이콘이었잖아요. 여자 가수. 라이커 버즈. 예. 그 섹시 아이콘이었는데 그래서 마돈나라는 이름 쓰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섹시한 포트폴리오다라는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 그 책에 나와 있던 그 포트폴리오들이랑 비슷한 접근을 하는데 레벨 1 같은 경우, 레벨 1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형주, 미국 소형주, 미국 단기채, 그다음에 외국 주식 이렇게 4개로 구성을 하거든요. 심플하죠. 4개니까 운영하기도 쉽고. 그리고 레벨 2 같은 경우엔 이게 접근이 그겁니다. 당신이 좀 더 복잡한 걸 견뎌낼 수 있다면 이렇게도 해봐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 대형주, 소형주, 단기채는 동일하고요. 외국 주식을 더 나눴어요. 외국 대형주, 소형주, 신흥시장 그리고 EM도 하는군요. 네, 대체 투자로 리츠를 하나 넣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리츠 투자들이 네네네.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니까 미국은 적절한 이미 타이밍이네요. 있었기 때문에 물론 2008년에는 고생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분산시킨 거죠. 레벨 1보다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2에서 마돈나 포트폴리오로 이제 분산하는 이제 발전을 하는데 거기서 달라지는 건 레벨 2에 귀금속 주식을 추가했어요. 근데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상관관계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이제 번스타인이 이런 레벨 1, 2 마돈나까지 자산군을 이제 확대를 한 게 이유가 뭐냐면 서로 움직임이 다른 거죠. 네, 올라갈 때 누군가 떨어질 때 누군가 올라가 주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리밸런싱의 효과도 또 맞을 수 있고. 네.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독자들이 힘들까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한 거죠. 네. 좋네요. 예. 자, 뭐 됐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분 책 쓴 다음에 2001년에 책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때 추천했던 대로 만약에 독자들이 읽고 미국에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저도 궁금해서 저는 이제 원서를 처음에 보고 나서 바로 해봤어요. 진짜로 이거 수익이 났을까? 왜냐면 전산 전공자십니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대충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백테스팅을 돌려봤는데 백테스팅이 뭔가요? 백테스팅은 뒤로 가서 테스트해보는 거죠. 옛날 2001년에 이 말을 받아들여서 그때 했다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를 검증하는 게 백테스트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전략이 명확한 것들은 백테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을 한번 해봤고요. 그 역자 후기에다 이제 그걸 넣었었는데 사실 번역하기 전에 이미 이건 해본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형 그 표를 보시면 4.8%의 약 20년간 수익률이 4.8%가 나왔었고요. 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팔레트 1이군요. 그러니까 레벨 1이 팔레트 1이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레벨 2가 5.7%.
수익률 정도 나왔었고 마돈나 같은 경우에 6.1%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게 야, 이거 다 뭐냐면 괜찮네요. 괜찮죠. 예. 그리고 4.8%만 나와도 소문이 그죠. 없겠다는 네.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격형 같은 경우에는 뭐 7.5% 연수익률이 나왔으니까요. 중립과 공격형의 차이는 뭔가요? 안전 자산을 얼마나 더 넣느냐. 아까 했던 그 네네네. 저기 얼마나 주가가 많이 네네. 빠지는 걸 당신 참을 수 있습니까? 네. 하고 했던 그 비율 가지고 그렇죠. 조정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 뭐 6% 7%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빨간 표를 보시면 미국 대형주 S&P 500의 같은 기간 수익률이 7%밖에 안 됩니다. 신흥시장도 7% 굉장히 똑같죠 우연히. 그리고 뭐 금 같은 경우 13%, 미국 리츠 10%인데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과 최대 낙폭의 차이예요. 그 미국 대형주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그 리스키 에셋들을 보면 변동성이 15에서 20%가 되는데 이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수익률이 막 얼마나 위아래로 춤을 네네네. 추느냐를 측정한 거죠. 그렇죠. 예. 야, 맞습니다. 그러면 뭐 저게 20%씩 수익률의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건 거의 예측이 거의 의미 없는 자산들이라는 네네. 뜻이죠. 코스피도 이 정도 되죠. 코스피도 이 정도 됩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죠? 코스피도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그 프레드 삼촌의 홀짝 네네. 플러스 30% 마이너스 10% 네네. 그 동전 던지기 비유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게 실제로 책에 그 프레드 삼촌이 얘기했던 그 확률이 미국 대형주의 장기 확률이랑 동일합니다. 네. 그렇구나. 우연치 않게도. 이거 다 알아보고 하신 거 예,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파란색의 레벨 1, 2 마돈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부분을 보시면 수익률이 거의 한 오르내림 자리예요. 예. 7%네요. 네, 7%, 뭐 높아야 11%. 세상에 마돈나가 더 낮아요. 네, 마돈나가 더 낮습니다. 수익률도 높은데 변동성도 낮네요. 네, 분산의 효과죠. 하. 자산을 확대하면서 분산 효과가 나온 거고요. 저도 4개밖에 안 하는데 더 해야 되겠네요. 이거. 4개는 조금, 조금. 뭐 부족한 것 할까요? 같습니다. 이건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최대 낙폭을 보시면 더 최대 낙폭이 놀라운데 뭔가요? 이제 정고점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진 시점입니다. MDD라는 거. 예, MDD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대형주 같은 경우에 51% 마이너스 51% 2008년이네요. 맞습니다. 예. 2008년 고점 찍고 폭락해서 그렇게 됐고 미국 리츠는 마이너스 69%. 그 2008년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츠는 맞습니다. 뭐 거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피바다가 됐죠. 네네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3%였어요. 11년이 고점이었고요. 그렇죠. 그때 네, 뭐 쭉쭉 떨어졌습니다. 방송에서 어디 라디오 방송 출연을 했는데 저보고 금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네. 이코노미스트한테 모든 인터뷰가 다 금만 외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자산들이 7에서 13% 수익이 낮지만 MDD가 50에서 60, 70%인데 견딜 수 있을까요? 왼쪽에 이제 마돈나 포트폴리오를 보면 최대 낙폭이 25%, 뭐 30%, 14%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샤프라는 노벨상 받은 교수가 이제 만든 지표가 있는데 위험 대비 수익 지표를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개별 자산들은 0.4, 뭐 이 정도, 0.6 정도인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마돈나 같은 경우 0.8, 굉장히 높죠. 네, 위험 대비 수익이 더 좋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결론 아니겠어요? 예. 이런 포트폴리오를 한국에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나서 내가 만약에 번스타인이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짰을까? 빙의가 돼서 한번 짜본 건데요. 한국형 마돈나를 이제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예쁘게 올라갑니다. 더 높죠? 또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도 더 높은데 그 이유로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마돈나 포트폴리오가 왼쪽에 쭉 나열이 돼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한국형 마돈나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한국에 있는데 상장된 걸 네. 보셨군요. 네. 저는 이제 국내파라서 국내파라서 한국 좋아하는데 일단 오른쪽에 수익률을 보시면 일단 중립형만 해도 1.5% 이상 수익률이 더 좋고요. 변동성은 더 낮고요. 최대 낙폭도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9%로
낮아지고요. 이건 놀라운데요. 네네, 굉장히 놀라운 효과죠. 그리고 뭐 위험 대비 수익도 다 좋습니다. 왜 이런가요? 자, 왜 이런지가 왼쪽에 나와 있는데 왼쪽 그 번스타인의 마돈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짰어요. 아, 달러 자산을 가지고 네, 짰다. 달러 자산을 가지고 미국인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는 안 좋았고요. 미처 뭐 해외 투자를 하려 그래도 네. 그때 뭐 적당한 90년대 말에 상품이, 뭐 예. 상품이 없었겠죠.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번스타인이 한 거랑 동일하게 했는데 차이가 딱 뭐가 나냐면 가장 큰 게 달러 자산 환노출을 많이 사용했어요. H가 안 붙어 있는 게 환노출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30 같은 경우에도 환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형주의 움직임 곱하기 환율의 움직임이 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세계 경제 어려울 때 달러 강세니까 네네네. 주가 폭락 국면에 환 차익이 네네네. 발생하면서 세계 경제에 발생한 충격을 다 완화해 준다.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돈 좀 굴려 봅시다 해서 주장했던 얘기하신 거죠. 예, 이미 달러 다 자산을 투자해라. 그런데 저는 그때 그냥 미국 국채 정도만 사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 마돈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그때로 제가 2012년으로 네. 돌아가면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할 걸이라는 후회가 좀 되네요. 제가 그 책 보고 공부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뭐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기 여러분 타이밍 재지 말고요. 마돈나 하시죠. 마돈나 좋네요. 일단 미국 다우존스, 미국 대형주, 네. 그리고 러셀 2000 네. 소형주, 그리고 선진국 MSCI 이것도 이제 환노출. 대형주지만 환노출. 네, 네. 거기다가 신흥시장 신흥국, 예. 주식, 거기다가 금도 가능하면 금, 네. 그다가 리츠, 네. 여기다가 미국 국채, 한국 국채. 그거를 이제 제일 밑에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를 좋아하거든요. 장기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채하고 중기채하고 장기채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그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커요. 장기채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빠질 때 그 빠진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장기채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요런 김선일 작가가 관점에서, 약간 다르게 네. 뭐 편성했다는 네네네, 감안하셔야 맞습니다. 되겠습니다만 네네. 한국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네.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 더 유리하다. 더 유리합니다. 더 유리합니다. 오늘 뭐 결정적인 이야기 나온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면 자산 배분 투자는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 큰 자산들이 이게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인데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변화의 방향이 반대라 그렇다. 예, 그 맞습니다. 말씀하시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고 뭐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해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역자 후기에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참 고생하신 것 같아요. 책 번역도 번역인데 이걸 우리나라에 테스트도 해왔다라는 게 이 이거 책의 참 네, 이거 장점이 아닌가. 번역하기 전에 이미 다 해본 거고요. 훌륭하십니다. 번역 먼저 해보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해본 거고 생각처럼 결과가 잘 나와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역자 후기를 한 30몇 페이지를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자산 배분 투자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참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책.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 이렇게 띠지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특히 다 못 읽겠다 싶으면 저는 솔직하게 앞에 프레드 삼촌 이야기와 제일 뒷부분에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한 테스트 부분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까지 좋은 책 번역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그리고 또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전파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우리 김성일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